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에는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사들과 세종대왕이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틀렸습니다. 훈민정음은 오로지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든 것입니다. 이 증거로는 첫 번째 증거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훈민정음 창제일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친이라는 이 두 글자입니다. 보통 임금이 친히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가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밑에 원문을 봐도 이 친자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해례본에도 임금께서 직접 만드셨다, 친히 만드셨다고만 되어 있지 다른 참여한 학자들의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최만리입니다. 다들 최만리를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보수적인 학자로만 기억할 텐데요. 사실 이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이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은 사실상 집현전의 최고 수장입니다. 이 세 명은 그냥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현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부제학이 집현전 안에 있는 학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만리는 그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였던 학자고 출범한 이후로 계속 집현전에서 일해왔습니다. 근데 집현전의 실질적 수장인 최만리 원래 몇몇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과 같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기 위해 병을 핑계로 1436년에 정부구조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각종 운서, 즉 언어학 서적을 수립해서 전부 모아서 다 읽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릅니다. 세종의 언어학에 대한 자부심은 최만리와의 대화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 개 있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운서를 바로잡겠냐라고 할 정도로 운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천재였던 세종이라면 혼자서 언어를 만드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역사는 이이입니다. 이이는 흔히 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이시죠. 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이는 서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인도 아닙니다. 이이가 승정원 동부정지로 재직할 무렵 유난히 이제 사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조 전랑직 추천의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었습니다. 이때 이이가 만약 서인이었다면 이이는 이게 성이라고 하는데 심입니다. 심의겸의 편을 들었어야 된다. 하지만 이이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둘의 화해를 위해서 둘을 각각 먼 곳으로 내보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이가 서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가 서인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운이고 이 사람은 정철입니다. 이 성운과 정철, 서인의 대표적인 이 두 명과 이이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서인은 이이와 이 성운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이가 서인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이는 그냥 중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경장이란 자신의 가치를 외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재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보통 위인전에서 이렇게 술주정뱅이나 가난뱅이로 묘사되고 합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가 너무 세서 종친들은 똑똑하다 싶은 종친들이나 사회 불만적인 종친들은 안동 김씨가 전부 죽여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세를 했다는 주장들인데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난뱅이나 술주정뱅이가 되는 경우는 술은 마셔도 가난뱅이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정치인들 당시 흥선대원군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오이도총관으로 재직했고 그 아버지 남영건도 그 전 왕인 순조 시절에 철종 시절에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가 남영건의 묘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화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철종인데요.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니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이 왕이 보이는데 가장 후보 1순위는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아까 봤던 술주정뱅이, 가난뱅이 이런 노릇을 잠깐 동안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효유대비와의 밀약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 많고 잘못 알았던 역사적 사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알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그 쇼를 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다 그렇게 수준뱅이라고 알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위인전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가난뱅이라면 담배를 못 피지 않나요? 그 당시에 담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은 삼가지. 동인이냐 서인이냐를 하나의 이제 관점으로 삼았는데 그 동인인지 서인인지에 대한 부분이 왜 관점 그 하나의 그 뭐랄까 갈등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인과 서인의 그 분리가 왜 갈등이냐고 생각. 아니 왜 1022가 동인인지 서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그 포인트고 관점이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 율곡이를 서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그냥 무당파적인 인물이었고 당파 싸움에 휩쓸리지 않은 훌륭한 재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중기로 이렇게 적어두면서 그 당파 싸움이 이제 치열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종도는 탕평 정책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게 되는데 그 이전에 서인과 동인 그 굉장히 치열했던 그 싸움에 있어서 그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 넘어가는 그 당파 싸움에 대해서 파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래 내용을 해칠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2조 정랑 자리는 이제 낮은 직급입니다. 비교적. 그러나 낮은 직급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들만 거기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후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저 사람이 2조 전랑 좌랑을 지냈다. 그러면 바로 대접받고 우대받아서 초고적 승진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김효원이 추천이 되는데 심의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효원은 일단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제 2년 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의겸의 아구가 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2년 전 사건에 앙심을 품은 김효원이 그 심의겸의 동생을 거부합니다. 심의겸의 동생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걸. 그래서 그 둘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됐고
김여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불리고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살림인가 살림인가? 네, 그거는 살림. 뭐예요? 사림은 이제 좀 더 거슬러 가야 되는데 고려 시대에 그 길제 같은 선비들이 낙향을 했습니다. 조선에 조선에 대한 거부 때문에 낙향을 해서 당연히 후학들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제 중종 정도 되니까 중종 때부터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림은 4번의 사활을 겪었지만 그 뿌리는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조선에 계속 다시 일어섰고 결국은 선조 때 조선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만화는 어디서 유추한 거, 어디서 출처한 것입니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복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학계의 정설들을 굉장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책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이상 끝. 박수. 자,